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교재 130페이지 그 손익계산서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재무상태표 항목인 자산, 부채, 자본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고, 이제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자, 손익계산서는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일단 빼야 되겠죠?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고, 그럼 뭐가 나와요? 매출 총이익이 나오겠죠? 자, 여기서 판관비를 빼겠죠?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면은 뭐가 나오냐면요. 영업이익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영업의 수익을 더하고, 영업의 비용을 빼면은, 네,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이 나올 거고, 여기서 법인세 비용을 빼요. 법인세 비용을 빼면은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이익인 최종이익, 단기 순이익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손익계산서의 구조가 이렇죠. 그럼 위에서부터 보면은 매출액이 있는데, 자, 매출액은 손익계산서에 순매출액이 들어가요. 여기 총 매출액에서 뭘 뺀 금액이 들어가냐면요. 매출, 환입 및 애누리, 그 다음에 매출, 할인, 요거 뺀 금액이 손익계산서에 들어가는 순매출액이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 매출 원가가 있는데, 매출 원가는 어떻게 구하느냐. 자, 일단 상기업을 가정해서 매출 원가를 구해볼게요. 얘는 기초 상품에다가 단기 상품 매입액을 더해요. 그 다음에 기말 상품 재고액을 빼면은 매출 원가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맨 하단에 백발백중 팁을 볼게요. 130페이지 맨 하단에 상품 매출원가를 구할 때에는 매출원가 T 계정을 이용하면 쉽게 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초 상품 재고액은 1,000원. 자, 상품 T 계정을 봤을 때 기초 상품 있죠? 기초가 1,000원이래요. 단기 매입한 금액이 있는데 매입한 금액이 얼마래요? 5,000원이라고 돼 있죠? 5,000원. 그럼 현재 창고에 있는 거는 기초 상품하고 단기 상품 매입한 금액, 어떻게 합한 금액이 현재 창고에 있는 금액이겠죠? 6,000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가 상품을 구매한 금액이 총 6,000원어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 6,000원의 행방을 봤더니 세 가지로 빠질 수가 있어요. 자, 이 6,000원은 팔리면 뭐가 돼요? 매출, 원가, 그 다음에 판매 목적 이외로 빠졌으면 타계정 대체, 그 다음에 팔리지도 않고 타계정의 대체도 안 됐으면 기말 상품 재고액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변에 현재 장부상 상품이 6,000원 있잖아요. 자, 얘가 팔리면은 대변에 상품이 떨리죠. 떨리면서 뭐가 돼요? 매출, 원가, 그 다음에 상품이 만약에 직원들을 위해서 썼다. 그럼 복리후생비, 타계정 대체죠. 자, 그래서 팔리거나 타계정에 대체되는 게 그 상품의 방향이죠. 상품이 갈 수 있는 방향은 두 가지. 팔리거나 타계정에 대체되거나 두 가지 방향으로 갈 수 있는데 이게 아니면은 요 두 가지가 아니면은 기말에 남아 있는 상품 재고액이 되겠죠. 그래서 만약 팔린 금액 문제에서 지금 타계정 대체가 1,500, 기말 재고가 얼마래요? 2,000원이라고 돼 있죠. 그럼 매출 원가는 얼마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6,000원 중에서 기말에 남아있는 금액이 2,000원, 타계정 대체인 금액이 1,500원이니까 팔린 금액은 3,500원이 팔린 게 되겠죠. 그래서 매출 원가는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기초 상품에서 단기 상품 매입한 금액을 더해요. 이 중에서 타계정 대체가 없다라고 하면은 기말에 남아있는 걸 빼면은 나머지는 다 팔린 게 되겠죠. 예, 이런 식으로 매출 원가를 구한다라는 거. 자, 근데 교재 134페이지 가볼까요? 134페이지 1번, 2번부터 풀어볼게요. 자, 134페이지 2번 문제 보시면은 다음은 주 성일 상사의 2017년 재고자산 관련 자료이다. 2017년도 손익계산서상 매출 원가는 얼마인가 물어봤죠? 자, 그럼 매출 원가 구하라는 문제가 나오면 반드시 T계정 그려야 돼요. 자, 여기서 한번 그려볼까요? 자, 상품인데
자, 기초의 상품이 얼마 있었다라고 되어 있냐면요. 문제에서 상품 T 계정을 그렸는데 상품의 증가는 차변이잖아요. 자, 기초에 15만 원. 자, 그 다음에 단계에 매입한 금액이 얼마냐 봤더니 매입한 금액이 27만 원이죠. 27만 원인데 자, 여기서 깎은 금액이 있죠. 매입 환출이 5만 원. 그 다음에 매입 할인이 3만 원이잖아요. 이만큼 깎았죠. 그러면은 순수하게 매입한 금액이 얼마예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는 매입액은 순수한 매입액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깎은 금액을 빼고 기입을 해야 되는데 19만 원 매입한 거죠. 그럼 현재 차변의 상품 금액이 기초 15만 원, 단계에 매입한 거 19만 원 이렇게 했잖아요. 얘가 갈 수 있는 방향은 크게 세 가지. 팔리면 뭐가 돼요? 매출, 원가, 판매 목적 이외다. 타계정 대체죠. 그 다음에 팔린 것도 아니고 타계정 대체도 아니면은 기말 상품 재고액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럼 기말 상품 재고액이 얼마예요? 3만 원. 그 다음에 타계정에 대체된 금액이 얼마예요? 2만 원이죠. 그러면은 팔린 거는 얼마가 되겠어요? 매출 원가는 34만 원에서 5만 원 빼면은 29만 원이 매출 원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자, 그다음 1번 풀어볼게요. 1번에 백두회사의 2017년도 자료이다. 2017년도 매출 원가는 얼마인가? 자, 기초 재고가 얼마냐면요. 40만 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단기 매입액이 500이죠. 자, 그 다음에 기말 상품 재고액을 봤더니 거기 1번의 첫 번째 줄 끝에 장부상 기말 재고는 2,000개래요. 장부상 금액은 2,000개죠. 개당 원가가 얼마예요? 개당 단가가 200원이에요. 자, 근데 실사를 해봤더니 실제 기말 재고는 2,000개가 아니라 몇 개였대요? 1,800개 곱하기 개당 단가가 200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지금 현재 차변의 상품 금액이 얼마가 있냐면요. 장부상 금액은 400만 원, 40만 원 있겠네. 차변의 상품이 40만 원 있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실제가 얼마래요? 36만 원. 얼마만큼 감소가 됐어요? 네, 4만 원만큼 감소가 된 거죠. 맞나? 네, 4만 원만큼 감소가 됐어요. 그럼 얘는 두 가지로 나눠져요. 이 감모가 정상이냐 비정상이냐로 나누어지는데, 자, 정상 감모면은 대변의 상품 떨면서 뭘로 처리해야 되겠어요? 매출, 원가로 처리해야 되겠고, 비정상 감모다라고 하면은 대변의 상품 떨면서 차변 쪽 계정 과목이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대변의 상품을 떠는데 지금 정상 감모가 얼마라고 돼 있어요? 50개는 원가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돼 있으니까 50개 곱하기 개당 단가 200원 하면은 만 원이죠. 만 원만큼은 원가성이 있대요. 대변의 상품 만 원 떨면서 차변의 매출 원가 만 원 이렇게 처리해야 되잖아요. 자, 그럼 비정상은 얼마예요? 3만 원 떨면서 재고자산 감모 손실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해야 될 게 3만 원 있는 거죠. 비정상 감모는 타계정 대체죠. 판매 목적 이외로 재고자산이 감소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은 차변에 있는 상품 40만 원 중에서 자, 얼마만큼이 기말 재고 중에서 얼마만큼이 없어져야 돼요? 대변의 상품이 상품 금액이 얼마가 빠져요? 3만 원만큼이 빠지고 얘는 뭐가 돼요?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타계정에 대체된 금액이 얼마예요? 상품 중에서 3만 원만큼이 타계정에 대체돼야 되겠죠. 장부상 기말 재고 금액이 40만 원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40만 원 중에서 3만 원만큼은 어디로 보내야 되는 게 맞아요? 타계정 대체에 보내야 되는 게 맞죠. 자, 그 다음에 기말 재고 자산이 얼마예요? 실제 기말 재고 금액이 36만 원인 거잖아요. 자, 실제 기말 재고가 36만 원이기 때문에 기말 상품 재고액에 36만 원을 넣으면은
자, 실제 기말 재고를 여기 넣어야 되는데, 여기 넣으면은, 자, 이 40만 원 더하기 540만 원이 현재 상품 금액이잖아요. 차변에 잡혀 있는 상품 금액인데, 그 중에서 타계정에 대체된 금액 3만 원 있잖아요. 판매 목적 이외로 빠진 거 3만 원. 그 다음에 기말에 남아있는 재고자산 36만 원을 빼면 나머지는 다 어디로 가겠어요? 매출 원가로 가요. 그래서 매출 원가에 대한 분계, 정상 간모에 대한 분계는 따로 할 필요가 없는 게 기말 상품 재고액 36만 원만 잡아주면은 이 차변에 있는 상품 금액 중에서 36만 원을 뺀 나머지는 전부 다 매출 원가로 가는데 그 중에서 3만 원만큼은 어디로 가게 만들었어요? 타계정 대체이기 때문에 타계정 대체로 보낸 거죠. 그래서 분계를 할 때는 타계정 대체에 대한 분계만 하시면 되고 기말, 그리고 실제 기말 재고 금액 있잖아요. 얘만 알면은 그 나머지 금액은 자동적으로 매출 원가가 될 거기 때문에 정상 간모에 대한 분계는 따로 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매출 원가를 구할 때 이 기말 상품 재고액은 무조건 실제 금액으로 가고 그 외의 거는 다 매출 원가가 될 건데 타계정 대체만 그 금액 대체해 주면 되겠고 그럼 나머지 금액이 매출 원가가 되겠죠. 그럼 여기 얼마가 되냐면요. 501만 원이 되겠습니다. 좀 어렵죠. 여러분들한테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이해가 되시면은 하시고 이해가 안 되면은 이런 문제는 그냥 넘어가도 무방할 것 같아요. 시험에 잘 나오는 건 아니니까. 자, 근데 이거는 잘 나와요. 분계할 때 있잖아요. 나중에 결산 분계할 때 말씀을 드릴 건데 분계할 때 기말 상품 재고액은 실제 기말 상품 재고액을 넣어야 되고 나중에 자동 결산이라는 걸 할 거예요. 결산 조립 역할 때. 그때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기말 재고 자산 금액은 실제를 넣고 간모에 대한 분계를 할 때는 비정상 간모만 분계하고 정상 간모는 분계를 하지 않는 거예요. 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실제 기말 재고 금액을 나중에 자동 결산할 때 결산 자료 입력에 실제 기말 재고 금액을 해당 날에 입력을 하면은 나머지 금액은 다 매출 원가가 되기 때문에 굳이 비정상 간모에 대한 분계는 정상 간모에 대한 분계는 할 필요가 없다. 자, 됐어요. 됐고 그 다음에 3번 문제. 자, 3번 문제 보시면은 주 납세물산의 2017년도 손익계산서상 매출 총이익이 260만 원이래요. 그럼 매출 총이익이 260이죠. 자, 그 다음에 매출원가 구할 수 있겠네. 3번에 기억, 이연, 득을 이어 자료 보면은 기초가 300, 단계 상품 매입이 250이죠. 550이 있는데 그 중에서 타계정 대체된 게 100, 기말이 200이니까 300이 없어진 거죠. 그럼 팔린 게 얼마? 300이 다른 데로 간 거고 나머지는 다 팔린 게 되겠죠. 그러니까 두 군데로 간 게 100하고 200이 여기로 갔죠. 그럼 나머지는 매출 원가가 되겠죠. 그럼 매출 원가는 얼마가 돼요? 250이에요. 요 금액이 250. 그럼 당연히 매출액은 얼마가 나오겠어요? 260에서 250 더하면 510만 원이 매출액이 되겠죠. 맞나? 맞네요. 510만 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봐야 될 부분이 판관비. 판관비는 800번대 비용이죠. 영업과 관련된 비용. 영업 파는 과정에서 판매하거나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판관비. 빼면 영업이익이 나오죠. 여기서 영업의 수익하고 영업의 비용을 고려하면은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이 나오고 여기서 법인세 비용을 빼면 단기 순이익이 나와요. 판관비는 800번대죠. 그 다음에 영업의 수익하고 영업의 비용은 몇백 번대요? 900번대죠. 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 자, 그럼 뒤에 또 문제를 또 몇 개 더 볼게요. 자, 134페이지 하단에 4번 보시면은 매입 애누리를 영업의 수익으로 회계 처리한 경우 나타나는 현상으로 틀린 것은 매입 애누리 깎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요거는 매출 원가에서 단기 상품 매입액 있잖아요. 여기서 빠져야 될 금액이에요. 그래서 매입액이 줄어드니까 매입액이 줄어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매출 원가는 줄어들겠죠. 그럼 매출 총이익은 어떻게 되겠어요? 커지겠죠. 매출 총이익이 커지는 경우이고 그거를 여기서 반영을 했다라고 하면은 매출 총이익도 커지고 영업이익도 커지고 다 커질 건데 그걸 어디서 반영했대요? 영업의 수익에서 반영했으니까 요 위에 부분에는 영향을 안 미치고 요 아래 부분부터 단기 순이익만 증가시키겠죠. 매출 총이익이나 영업이익에는 영향을 안 미쳤을 거예요. 영업의 수익이 반영했다라고 하면은. 자, 그래서 거기 보면은 나타나는 현상으로 틀린 것은 매출 총이익이 과소 계상된다. 그쵸?
요게 높아야 되는데 적게 계산이 돼 있겠죠. 여기서 반영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가속 예상된다. 그것도 맞죠.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이익이 가속 예상된다. 그건 아니에요. 이건 똑같아요. 여기서 반영하나 여기서 반영하나 예. 결론은 똑같아요. 이쪽은 똑같아요. 요 위에 부분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비용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적게 잡았어야 되는 건데 적게 잡았으면은 이쪽에 전부 다 이익이 제대로 반영됐겠죠. 근데 그거를 영업의 수익 쪽에 반영을 시켰기 때문에 여기에서 높였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이쪽 아랫부분만 지금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요건 똑같아요.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은. 3번이 틀렸습니다. 자, 5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영업이익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영업이익 구할 때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뺀 매출 총이익을 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을 구하려고 하면 판관비만 빼야 되겠죠. 판관비는 800번대 비용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프로그램에서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들어가 보면은 계정 과목이 800번대인지 900번대인지 검색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검색해가지고 800번대 비용이 나오면은 판관비에서 빼면 되겠죠. 900번대는 영업의 비용에서 빼는 거잖아요. 그래서 800번대에서 빼느냐, 900번대에서 빼느냐. 그래서 영업이익을 구할 때는 800번대 비용만 빼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은 기업의 매출액 3,000, 매출원가 2,500이니까 매출 총이익은 얼마가 나와요? 500이겠지. 매출 총이익 500. 여기서 800번대 판관비를 빼면 되는데 디귿의 임직원 급여 800번대 급여죠. 리얼의 직원의 식비 800번대 비용이에요. 811번. 미음의 광고 선전비 800번대, 비업의 거래처 접대비 800번대, 단기 대여금의 대손상각비는 기타의 대손상각비로 하여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해야 되겠죠. 이형의 기부금도 영업의 비용, 지읒의 유용자산 처분 손실도 영업의 비용 해서 800번대 비용인 디귿, 리얼, 미음, 비읍 그 네 가지만 여기서 빼면 되겠습니다. 6번도 됐고 여러분들 해보세요.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7번, 8번이 있는데 요거는 좀 나중에 일단 설명 다 드리고 나중에 좀 풀게요. 자, 그럼 다시 앞으로 갈게요. 앞으로 가셔가지고 130페이지 손익계산서의 구조 있죠? 자, 요거는 제가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1페이지 수익과 비용의 인식이 있죠? 자, 요거는 칠판을 좀 지우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131페이지에 수익과 비용의 인식이 있는데 거기 보시면은 첫 번째 수익과 비용의 인식 기준이 나오죠.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완전 이론인데 수익하고 비용을 어떻게 인식을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수익하고 비용은 원칙이 어떻게 인식해야 되느냐. 이는 발생주의에 따라서 인식하게 되어 있어요. 발생주의. 자, 발생주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수익과 비용이 발생했을 때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는 것을 발생주의라고 해요. 이 발생주의와 비교되는 개념이 현금주의가 있단 말이에요. 현금주의는 수익과 비용의 인식을 현금이 들어오고 나갔을 때 인식하는 게 현금주의예요. 근데 현행 기업회 기준은 수익과 비용을 인식할 때 현금주의가 아닌 발생주의로 인식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계 1급에서 결산분교 중에서 이런 거 배우셨죠? 뭐 차변의 미수수익, 예, 대변의 이자수익 이런 거 배우셨잖아요. 실제로 아직 이자 수익을 받은 건 아니지만은 그 해에 수익이 발생했다라고 하면은 수익 발생에 대한 분개를 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익하고 비용은 어떻게 인식을 해야 되느냐? 발생주의에 따라서 인식을 한다. 자, 그 다음에 수익은 어떻게 측정을 하느냐? 수익은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측정을 해야 되느냐? 또 비용은 어떻게 인식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볼 건데, 자, 수익은 실현됐을 때 인식하래요. 실현주의. 그 다음에 비용은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에 따라서 인식을 하라 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먼저 수익의 인식부터 볼게요. 자, 거기 책에 보시면 수익의 인식 기준은 수익은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만족했을 때 인식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어떤 요건을 만족했을 때 인식하냐면요. 실현 기준하고 가득 기준을 충족했을 때 수익을 인식해야 돼요. 자, 실현 기준이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수익이 실현되다 이런 말인데 실현됐다라고 하는 말은 돈을 받을 권리가 확정됐다. 돈을 받거나 돈을 받을 권리가 확정됐을 때 수익이 실현됐다라고요. 우리가 물건을 팔잖아요. 물건을 팔면은 네, 돈이 지금 당장에 들어오거나 혹은 미래에 돈이 들어올 거잖아요. 그 돈이 들어오거나 들어올 예정일 때 예, 그게 수익이 실현됐다라고 하는 거고 그냥 가득 기준은 뭐냐면요. 가득 기준은 수익 창출을 위한 모든 활동이 종료됐을 때 그때 가득 기준을 충족했다라고요. 제가 물건을 팔았어요. 물건을
팔아가지고 소비자한테 인도를 했다라고 하면은 더 이상 내가 해줄 거는 없는 거죠. 거의 다 끝난 거죠. 가득 기준이라고 하는 거는 수익 창출을 위한 모든 활동이 가득 종료됐다. 그런 걸 의미해요. 그래서 수익의 인식 기준은 두 가지 요건을 충족했을 때인데 실현 기준하고 가득 기준을 충족했을 때 수익을 인식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수익의 측정. 측정을 보시면은 거기 한번 읽어볼게요. 수익은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이나 자산의 사용에 대하여 받을 거나 또는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라고 돼 있죠. 자, 수익은 이렇게 인식하죠. 차변에 돈이 들어오면은 돈이 들어온 거에 대해서 대변에 수익 분결을 한단 말이에요. 대변에 잡아야 될 수익은 차변에 들어오는 금액 있죠. 차변에 들어오는 금액, 받을 금액, 이걸로 수익을 측정한다라는 거.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수익은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이나 자산의 사용에 대하여 받을 거나 또는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 받는 돈이 수익 금액이 되니까 받을 거나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라는 거. 자, 그래서 수익의 인식과 측정인데 수익의 인식하고 측정하는 거. 수익은 언제 인식하느냐? 수익이 실현됐을 때, 실현주의랑 그 다음에 가득 요건, 이 두 가지를 만족했을 때 수익을 인식하는 거고, 측정은 어떻게 하느냐? 측정은 받을 거나 받았거나 받을 금액의 공정가액으로 측정한다라는 거. 그래서 수익은 실현 요건하고 가득 요건을 충족했을 때 인식하고, 측정은 받았거나 받을 금액의 공정가액으로 측정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3번에 거래 유형별 수익 인식이 있는데, 자, 이런 기준을 가지고 수익을 어떻게 측정하느냐, 수익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그 사례별로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먼저 재화의 판매. 재화의 판매는 수익을 언제 잡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실현 요건하고 가득 요건이 충족된 게 언제이냐? 그 요건은 동그라미 1번부터 동그라미 5번의 요건을 다 만족했을 때예요. 자, 빨간색 글씨로 된 부분만 외우시면 되는데, 동그라미 1번에 빨간색 글씨로 된 부분 보시면은 이연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끝에 줄에 효과적인 통제를 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수익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 동그라미 4번에 경제적 효익의 유익 가능성이 매우 높다. 동그라미 5번에 발생할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그래서 이 5가지 요건을 만족했을 때 그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을 인식해야 되는데, 자, 이연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됐다. 이 말이 팔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묶을 때 지금 1번하고 2번을 묶고 3번하고 4번을 묶어봐요. 1번하고 2번을 묶고 3번하고 4번을 묶어서 외우시면 되는데, 이연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됐다. 이 말은 내가 물건을 팔고 난 다음에 그 물건 판매에 대한 파손에 대한 책임이 있죠. 그런 파손에 대한 책임은 더 이상 내가 질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이연과 보상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구매자한테 전부 다 이전이 됐을 때 그때 수익을 잡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에 그 빨간색 글씨 된 부분 보면은 효과적인 통제를 할 수 없다. 자, 내가 물건을 판매하고 난 다음에 그 물건의 소유권이 이제 나한테 있는 게 아니죠. 그 구매자한테 넘어간 거잖아요. 구매자가 물건을 이제 사왔으면은 그 물건에 대한 뭐 처분 여부는 구매자가 결정을 할 거 아니에요. 판매자는 더 이상 그 물건에 대한 그 통제권을 행사할 수 없어요. 그 물건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판매자가. 그래서 효과적인 통제를 할 수 없다. 그게 팔린 거죠. 그 물건을 팔았다라고 하면은 내가 더 이상 이연과 보상에 대한 부담을 질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내가 통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거, 그게 팔렸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1번하고 2번은 그런 내용이고, 자, 3번은 이제 돈 들어오는 걸 이야기하는데, 3번에 수익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당연히 팔았으면은 수익 금액이 얼마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4번에 경제적 효익의 유익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당연히 팔았으면 돈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5번에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했거나 발생할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자, 물건을 팔았다라고 하면은, 자, 매출액 있죠. 매출액이 만약에 5개를 팔았다. 개당 500원에 팔았다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손익계산서상에 수익을 잡았으면은 거기에 따라서 원가가 잡혀야지 이익이 얼마인지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수익에 대응해서 비용을 잡는데 매출 원가가 이렇게 잡힌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응되는 비용은 요 5개 팔린 거 있죠. 팔린 거에 대해서 비용을 잡아야 된다. 원가가 300원이었다라고 하면은 매출 원가가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수익에 대응하여 뭘 인식해야 되냐면요, 비용을 인식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원가를 알아야지만
수익을 잡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수익만 덩그러니 잡아놓으면은 원가를 모른다. 원가를 모르는 상태에서 수익을 잡아버리면은 손익계산서의 이익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이익을 못 구하죠. 당연히 수익을 인식하려고 하면은 거기에 대응되는 비용도 알아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발생할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자,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다음 페이지 가보면은 재화의 판매, 구체적인 수익 인식 기준이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시험에 잘 나오죠. 이런 문제로 다 알아두셔야 되는데 1번에 위탁 매출이 있죠. 요거는 앞에서 재고자산 할 때 배웠죠. 최종 소비자에게 재화를 인도한 때 수익을 잡아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위탁자가 수탁자한테 판 거는 팔린 게 아니죠. 수탁자가 최종 소비자에게 재화를 인도해야지 그때서야 팔리게 되겠죠. 이번에 시형 매출은 그 구매 의사를 표시한 날에 팔린다라고 했었죠. 구매 의사를 표시하기 전까지는 판매자의 재고 자산이 되고 구매 의사 표시를 해야지 판매된 걸로 본다라고 했었죠. 자, 3번의 할부 판매는 대금 회수 여부와 관계없이 인도한 시점에 전액 다 수익을 잡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4번에 상품권 판매가 있는데 상품권을 팔았을 때는 판매 시 차변에 현금이 들어오고 대변에는 뭘로 잡아요? 선수금이죠. 아직 팔린 게 아니기 때문에 선수금으로 잡아놨다가 상품권이 회수가 되죠. 상품권이 회수가 되면은 선수금 딸면서 대변의 상품 매출로 분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상품을 팔았을 때에는 계약금 받은 걸로 보고 선수금 잡아놨다가 상품권 회수하면은 선수금 딸면서 상품 매출로 잡으면 돼요. 자, 그래서 상품권 판매는 상품권을 회수한 때 수익을 인식하게 되어 있고, 자, 5번에 설치 및 검사 조건부 판매가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구매자에게 재화가 인도되어 설치와 검사가 완료되었을 때 수익을 인식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만약에 설치하고 검사가 필요한 물건, 필요한 재화다라고 하면은 그러한 경우에는 설치하고 검사가 완료가 되었을 때 수익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게 있냐면요. 에어컨 있죠. 근데 에어컨은 만약에 집에 에어컨이 도착했다. 판매자 입장에서는 에어컨만 갖다 놨다라고 해서 물건 팔린 게 아니죠. 그 에어컨의 설치까지 완료가 돼야지 그 수익을 잡을 수 있겠죠. 그래야지 팔린 거잖아요. 전부 다 팔린 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설치하고 검사가 필요한 물품이다라고 하면은 설치하고 검사가 완료까지 다 돼야지 우리가 수익을 인식할 때 가득 기준을 충족했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거기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구매자가 재화를 인수한 시점에 즉시 수익을 인식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1번의 설치 과정이 성격상 단순한 경우, 설치 과정이 단순하면은 그러한 경우에는 굳이 그 설치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그냥 그 물건을 팔았을 때 즉시 수익을 인식할 수 있는 거고, 이번에 이미 결정된 계약 금액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목적만으로 검사가 수행되는 경우, 그러니까 그 검사가 단순한 거예요. 단순 검사 같은 경우에는 굳이 그 검사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수익을 인식할 수 있다라는 거. 그냥 동그라미 1번하고 동그라미 2번은 설치나 검사가 단순한 경우, 단순 설치, 단순 검사의 경우에는 그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왜냐면은 단순한 거는 그게 그 수익의 인식을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 설치나 단순 검사의 경우에는 그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물건을 팔았을 때 구매자에게 재화를 인도한 그 시점에 수익을 인식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다음 6번에 출판물 등 구독이 있는데, 여러분들 잡지 같은 거 구독 신청해서 받아봤어요? 만약에 잡지를 1년 구독 받아본다. 매경 이코노미지 그런 거 있잖아요. 1년 구독으로 받아본다라고 하면은 판매자 입장에서는 1년 구독으로 팔았으면은 X 1년이 있고 X 2년이 있다. 7월 1일 날 팔았어요. 1년 구독으로. 그럼 수익을 2회 다 잡으면 안 되겠죠. 월에 따라서 매월 돈 낸다라고 하면은 정액법에 따라서 6개월치만 인식해야 되는 게 맞겠죠. 만약에 1년 정기 구독비를 1년치를 한 번에 다 받았다. 그럼 1년치를 한 번에 다 받았다라고 하면은 받은 그 해의 수익을 다 잡는 게 아니라 구독 기간에 따라서 배분해서 수익을 잡아야 되겠죠. 자, 그럼 재화의 판매에 대한 부분 다 봤고, 그 다음에 하단에 이번에 용역의 제공이 있는데, 자, 용역의 제공도 일단 수익의 인식 기준이 나와 있어요. 수익의 인식 기준은 동그라미 1번하고 동그라미 2번을 묶어서
묻고 그냥 동그라미 3번 별도, 동그라미 4번 별도인데 용역의 제공도 재화의 판매와 마찬가지로 그 수익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경제적 효익의 유익 가능성이 매우 높을 때 수익을 잡아야 돼요. 이거는 모든 수익 인식 기준의 공통 요건이에요. 돈이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3번에 진행률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수익을 인식하는 기준은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건물을 만든다라고 할게요. 그럼 건물을 착공해서 완공하겠죠. 그 다음에 인도하고 그 다음에 돈을 회수했다라고 할게요. 대금 회수. 자,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건물을 짓는 진행률에 따라서 수익을 인식하는 방법. 그 진행 기준이에요. 그 다음에 건물이 완공됐을 때 수익을 인식하는 기준이 완성 기준이에요. 그 다음 건물을 인도해요. 넘겼을 때 수익을 인식하는 기준이 인도 기준이에요. 그 다음에 돈을 받았을 때 수익을 인식하는 기준이 회수 기준이에요. 그래서 수익 인식의 기준은 총 4가지가 있어요. 자, 근데 용역의 제공은 일해주는 거죠. 일해주는 거는 시간이 길게 걸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해주는 정도에 따라서 수익을 인식하라고 되어 있어요. 진행 기준. 그래서 보통 용역을 제공한 거는 진행 기준에 따라서 수익을 인식하게 되어 있고 거기에 보시면은 동그라미 3번의 용역의 제공은 동그라미 3번에 진행률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왜냐면은 용역의 제공은 보통 수익을 인식할 때 진행 기준에 따라서 인식하기 때문에 진행률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수익을 인식해야 된다라는 거. 자, 동그라미 4번은 아까 재화의 판매하고 똑같은데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지 수익을 인식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페이지 용역의 제공에 구체적인 수익 인식 기준이 있는데 보통 보면은 전부 다 진행 기준이에요. 용역은 일해주는 거기 때문에 진행 기준에 따라서 수익을 인식하면 되는 거고 1번에 용역 매출이 있는데 뭐 말 그대로 일해주는 거겠죠. 진행 기준이죠. 2번에 건설용 공사계약. 이것도 건물 지어주는 거, 일해주는 거잖아요. 진행 기준. 자, 3번에 설치 수수료가 있는데 자, 설치 수수료도 설치라는 용역을 제공하는 거잖아요. 일해주는 거기 때문에 얘도 진행 기준. 4번에 광고 수수료도 용역이기 때문에 일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도 진행 기준. 5번에 입장료가 있는데 입장료는 그 빨간색 글씨로 된 부분만 보시면 되는데 행사가 개최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래요. 입장권을 판매한 시점이 아니에요. 만약에 콘서트 보러 갔는데 콘서트 보러 가가지고 행사가 개최돼야지 그래야지 수익을 인식해야 되는 게 맞겠죠. 왜냐면은 행사가 개최 안 되고 취소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표를 산 사람이 행사 개최되기 전에 환불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행사가 개최된 시점에 수익을 잡아야 된다라는 거. 6번에 수강료. 이것도 일해주는 거기 때문에 강의 기간에 걸쳐서 수익을 인식해야 되겠죠. 기간이 걸리는 거잖아요. 7번에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소프트웨어를 제작해요. 제작하는 거, 개발하는 거. 그런 것도 당연히 용역이고 기간이 길게 걸리는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진행률에 따라서 수익을 인식한다. 그래서 용역은 다 봤더니 기간이 길게 걸리는 것들, 사람이 일해주는 거니까 기간이 뭐 하루 만에 끝나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은 진행률에 따라서 수익을 인식한다라는 거, 진행 기준. 자, 그래서 수익의 인식 기준에 대해서 살펴봤고, 자, 이제 뭘 볼 거냐면요. 비용 부분 볼게요. 비용 인식 기준. 자, 비용 인식 기준은 원칙이 크게 3가지가 있어요. 자, 거기 책에 보시면은 첫 번째 나오는 게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이죠. 자,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은 비용 인식의 대원칙이에요. 우리가 매출 원가 잡을 때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을 지키는데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뺀 거를 매출 총 이익이다라고 하죠. 그러면은 5개를 팔았어요. 개당 500원에. 그러면은 원가는 당연히 팔린 5개에 대해서 원가를 대응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매출 원가는 수익에 대응하여 비용을 인식하는 거. 이게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이에요. 자, 그 다음에 2번에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 있는데 이건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서 인식하게 되어 있죠. 뭐 정액법이나 정률법, 연수학계법 이런 거 있잖아요. 자, 3번의 단기 비용은 즉시 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복리후생비나 접대비, 뭐 광고 선전비 이런 거는 발생한 그 해에 즉시 비용 처리하잖아요. 자, 그래서 비용 인식 기준은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동그라미 1번의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 있죠. 요게 가장 대원칙이에요. 왜냐면은 회사가 비용 중에서 가장 많은 게 매출 원가예요. 원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비용 인식의 대원칙은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설명을 다 드렸고, 내용 설명은 다 드렸고, 그 뒤에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135페이지, 아까 6번까지 풀었나요? 7번부터 풀어야 되겠죠? 이거 칠판을 좀 지우고 풀겠습니다. 자, 135페이지 7번하고 8번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결산분계 배워야지 풀 수 있는 문제죠. 물론 지금 풀어도 풀 수 있는 문제긴 한데, 일단 좀 넘어갈게요. 배운 내용은 아니니까. 나중에 좀 풀게요. 자, 그 다음에 9번 수익의 실현에 대한 설명 중 거리가 먼 것은 1번에 상품의 매출은 판매하여 인도하는 시점에 실현되는 것으로 한다. 맞는 말이에요. 2번에 위탁 매출은 수탁자가 위탁품을 판매한 날에 실현되는 것으로 하며 시용 매출은 매입자에게 도착한 날이 아니라 구매회사 표시한 날이죠. 틀렸어요. 자, 그 다음 바로 다음 페이지 갈게요. 10번 거래처로부터 6월 10일에 상품 주문을 받았고 동상품을 6월 28일에 인도하였으며 이제 상품 판매한 거는 인도한 시점에 수익 잡게 돼 있어요. 대금 회수 여부와 관계없이 인도 기준이에요. 인도한 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라는 거. 그래서 답은 6월 28일 2번이 답이 되겠고 11번 다음 중 일반 기업 평균상 수익의 인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그 답이 4번이겠죠. 상품권의 발행과 관련된 수익은 상품권의 대가를 수령하고 상품권을 인도한 시점에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인식해야 되겠어요? 네, 상품권을 회수한 시점에 수익을 잡아야 되겠죠. 저는 12번 현행 일반 기업 평균상 손익계산서 작성과 거리가 먼 것은 또 답이 4번이네. 쉬운 거네. 손익계산서상 영업손익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차감하여 표시하는 게 아니라 영업손익은 판관비까지 빼야 되겠죠. 자, 13번 현행 일반 기업 평균서상 용역 제공 수익 인식 기준과 관련하여 옳은 것은 자 1번 그 용역 제공은 보통 진행 기준에 따라서 수익을 인식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행 기준인 거는 몇 번이겠어요? 답이 3번이겠네. 주문 개발하는 소프트웨어의 대가로 수취하는 수수료는 진행 기준에 따라 수익을 인식한다. 그게 맞는 말이겠죠? 자, 14번 당사는 기계 설비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다. 거래처로부터 2월 1일 설비 납품 주문을 받았고 2월 20일에 납품하여 설치하였다. 계약 조건대로 5일간의 시험 가동 후 2월 25일 날 매입 의사 표시를 받았으며 2월 28일에 대금을 수취하였다. 딱 봐도 답이 며칠일 것 같아요. 2월 25일이 답이겠죠. 시험 가동이 지금 계약 조건에 시험 가동이 들어가 있잖아요. 시험 가동 후에 구매회사 표시해야지 수익을 잡을 수 있게 계약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거 그 재화의 판매 중에서 수익의 인식 기준 중에서 설치 및 검사 조건부 판매는 설치 및 검사가 완료되었을 때 수익을 인식한다라고 썼잖아요. 그래서 설치가 끝났죠. 그 다음에 검사 기간이 5일이잖아요. 그래서 검사 기간까지 끝나고 난 다음에 수익을 잡아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자, 그럼 15번 다음 중 현행 일반 기업 평균서상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 이자 배당금, 로열티로 분류할 수 없는 기타의 수익 인식 조건으로 적합하지 않는 것은 답이 4번이겠죠. 현금의 유입이 있을 것인데 1, 2, 3번은 다 맞는 말이고 수익 인식 기준에 공통된 요건이고 4번에 현금의 유입이 있을 거 수익을 잡을 때 발생주에 따라서 수익을 인식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현금이 들어와야 되는 건 아니죠. 미래에 들어오기만 하면 되는 거지 지금 당장에 현금의 유입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자, 16번 진행 기준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하는 것이 적합한 판매 형태는 3번의 용역 매출이죠. 용역이 진행 기준이라고 했었죠. 17번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 인식을 인식하기 위한 조건으로 올바르지 못한 것은 1번은 맞고 2번 맞고 4번 맞고 3번이 틀렸겠죠. 수익 금액을 판매일로부터 1개월 내에 획득할 수 있어야 한다. 기간에 대한 그런 정의는 없어요. 미래에 돈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18번 단기 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이 아닌 것은 3번이겠죠. 자기주식 처분 손실은 자본 항목이죠. 재무상태표 항목이니까 아니고 19번 다음 중 일반 기업 평균서 하에서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을 인식하기 위하여 충족되어야 하는 조건이 아닌 것은 1번 재화의 소유에 따른 이연과 효익의 대부분이 구매자에게 이전된다. 맞죠? 2번 판매자는 판매한 재화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을 때 통상적으로 행사하는 정도의 관리나 효과적인 통제를 할 수 없다. 맞죠?
3번 수익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으며 수익 금액이 판매자에게 이전되어야 한다. 자, 이게 반드시 들어가는 요건은 아니겠죠. 수익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으며 그거는 맞아요. 근데 수익 금액이 판매자에게 반드시 이전되어야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수익 금액은 나중에 들어와도 돼요. 회수 기준이 아니잖아요. 돈을 받았을 때 수익을 인식하는 게 아니라 수익이 발생했을 때 수익을 인식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분기하실 때 외상으로 팔아도 차변의 외상 매출금 대변의 제품 매출 잡으시잖아요. 반드시 돈이 들어와야지 수익을 인식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자, 20번 다음 중 일반 기업회 기준상 용역 제공에 따른 수익을 진행 기준으로 인식하기 위한 요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답이겠네. 1번은 재화의 판매 수익 인식 기준이죠. 딱 봐도 1번이 답이어야 돼요. 왜냐면은 1번은 지문에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이연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될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재화의 수익 인식 기준을 알려주고 있는 거잖아요. 1번의 지문에 보면 재화라고 나와 있잖아요. 용역이 아니라. 그리고 재화의 판매 수익 인식 기준이 요건이 5가지가 있었잖아요. 그 5가지 요건 중에 하나예요. 1번이. 자, 다 했고 그 다음에 저 뒤에 수익과 비용과 관련된 분계 문제가 있어요. 382페이지 가보면은 그 문제들이 있는데, 자, 요거 빠르게 한번 풀어볼게요. 자, 382페이지 실전 연수 문제 7번. 자, 1번에 대주주 홍길동에 대한 단기 차입금을 전액 면제받았다. 거래처 원장에서 단기 차입금 금액 조회하시고, 홍길동의 단기 차입금 금액 조회하시고, 단기 차입금 빼면서 대변의 채무 면제이익 잡으면 되겠죠? 2번 공장 건물 청소원인 김갑순에게 인건비 5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했다. 네, 일용직 근로소득은 우리가 보통 작급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을 써요. 그래서 작급 50, 대변에 현금 50, 공장이니까 500번대 작급으로 하면 되겠죠? 자, 3번에 산재보험료 79만 원을 동남은행에 현금으로 납부했는데 산재보험료는 보험료예요. 그리고 4대 보험료는 계정 과목을 뭘로 쓰냐면요. 회사부담분 있죠? 회사부담분이 국민연금, 건강보험, 그 다음에 고용보험, 그 산재보험이 있는데 국민연금은 회사부담분이 세금권가급, 건강보험은 복류생비, 고용보험하고 산재보험은 회사부담분이 보험료로 쓴단 말이에요, 보통. 그래서 3번의 답은 보험료이고, 근데 이걸 복류생비라고 해도 틀리진 않아요. 직원들을 위해서 쓴 비용이니까. 4대 보험이 직원들을 위해서 쓴 비용이잖아요. 그래서 4대 보험에 대한 계정 과목을 복류생비라고 써도 틀리진 않아요. 자, 4번. 4번 가공 의뢰한 거니까 외주가공비. 5번은 계정 과목 좀 알아두세요. 당사의 대표이사 변경 등기와 관련하여 등록세 10만 원과 상업 동기소까지의 직원 출장료비 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변경 등기와 관련하여 등록세는 세금권과금이에요. 등록세 낸 거는 세금권과금. 출장료비는 여비교통비. 자, 6번은 염두해 보시고 채무 면제 이익에 해당하는 문제이고, 7번도 해보시고 8번도 방금 했던 문제이고, 그 다음에 9번에 영업부서의 난방용 유류대 35만 원. 수도학력이죠. 본사가 있는데 본사에서 쓰는 가스, 전기, 가스, 수도, 난방. 그 다음에 공장에서 쓰는 전기, 가스, 수도, 난방이 있죠. 그럼 본사에서 쓰는 전기, 그 다음에 가스, 수도, 난방은 전부 다 수도광열비라고 하는 계정 과목을 쓰고, 그다음 공장에서 쓰는 전기는 전력비, 공장에서 쓰는 가스, 수도, 난방은 가스, 수도료, 이런 계정 과목을 쓰죠. 회계 1급 때 다 배웠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영업부서의 난방용 유류대, 공장 작업실의 난방용 유류대 다 수도광열비죠? 아니 수도광열비이고 공장은 가스, 수도료겠네. 유류대가 가스, 수도료 계정 과목 써야 돼요. 자, 그 다음 10번에 해비낸 거는 세금권과금. 11번 여러분들 해보시고 12번 있죠. 요거는 오류수정에서 배울 분계인데 일단 넘어가세요. 자, 그 다음 13번은 뭐 교육훈련비죠. 자, 14번이 있는데 전월에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소실된 제품에 대한 보험금 7만 원을 보험회사로부터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받았다. 자, 화재가 발생하죠. 화재가 발생했을 때 분계가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었을 거예요. 자, 어떤 물건이 불에 탔어요? 제품이죠. 그럼 대변 제품 5만 원 떨어요.
5만 원 떨고 차변에 오는 계정 과목은 뭐가 되냐면요. 재해 손실이에요. 불에 타서 나오는 손실이기 때문에 재해 손실 5만 원. 자, 그 다음에 보험금 받죠. 보험금 수령했을 때. 자, 보험금을 만약에 7만 원 받았죠. 7만 원 보통예금 통장에 들어왔네요. 보험금 받았을 때는 차변에 받은 보험금, 대변 계정 과목은 보험금 수익 이렇게 분기하면 돼요. 그래서 제품이 불에 타면은 재해 손실, 보험금 타면은 보험금 수익. 자, 15번 미납된 부가가치세 500만 원과 이에 대한 가산세 24,000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납부했다. 단 미납된 부가가치세는 부가세 예수금 계정으로 처리되어 있고 가산세는 세금과 공과금으로 회계 처리한다. 자, 만약에 우리가 제품을 5,500만 원에 팔았어요. 근데 이 중에서 제품을 판 금액은 5,000이고 그 다음에 부가세 500을 내야 돼요. 자, 부가세 500을 내야 되는데 부가세 냈대요, 안 냈대요, 지금? 안 냈다죠. 미납된 부가세 500 있잖아요. 이거 내야 되겠죠? 그럼 대변에 있는 부가세 이수금을 차변에 빼요. 자, 대변에 돈 나가겠죠? 돈 나가는데 뭐까지 나가요? 가산세가 나갔죠. 가산세는 계정과목 뭘로 쓰래요? 세금과 공과금으로 쓰라죠. 그 금액이 얼마예요? 그 금액이 24,000원. 돈이 현금으로 준 게 아니라 보통예금 계좌에서 납부했죠? 그럼 대변에 보통 예금 500만 24,000원. 이렇게 분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분기와 관련된 거는 설명을 다 드렸어요. 일반 전표입력 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 거는 다 풀어봤고 실전 연습 문제 7번 있죠. 이거 입력은 생략할게요. 왜냐면은 입력이 크게 어렵지 않은 거니까 저는 입력은 생략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뒤에 재무회계 관련된 이론 문제와 관련된 부분이 조금 더 남았는데 그건 다음 시간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만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